지난주에 이어서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는데요. 오늘은 201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5학년도 6월부터 질문 받아가겠습니다. 6월에 질문 사항 뭐 있습니까? 6월에 3번 문제. 3번 문제는 성숙한 토양 형성 과정을 나타냅니다 하나요. 우리가 토양이 형성될 때 맨 처음에는 아마도 기반암이라 불리는 이놈이 풍화를 통해서 모질물이 됩니다. 이 모질물이 좀 더 많은 풍화를 당하면서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 표토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표토에서 화학적 풍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산화 처리라든지 점토 물질들이 내려와서 만드는 게 심토예요. 특히 화학적 풍화가 많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쌓인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인데요. 생성 순서는 표토 다음에 심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반암 A 과정이 모질물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가가 만들어졌죠. 가가 표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 과정을 통해서 심토가 만들어졌대요. 심토가 나가 됩니다. 순서 이해되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심토는 가에 해당합니까? 하면 아니요. 심토는 나에 해당합니다. A 과정에서 풍화정이 필요합니까? 예, 기반암이 풍화되어서 모질물이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B 과정에서 상부 이점토가 지하로 씻겨 내려가 층을 이룬다. 그게 심토층을 이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예, 토양 생성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철수가 어느 해안 절벽을 조사하고 작성한 지질 답사 일부인데요 해봤습니다. 자, 요건 좀 정리할 게 꽤 많습니다. 이번 날에 우리가 아름다운 한반도라는 타이틀로 공부시킨 적이 있다 없다? 없죠. 타 캠퍼스에서는 한번 했는데요. 오늘 중2 학생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한반도라는 타이틀로 한반도의 화성암 그리고 퇴적암, 변성암의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꼭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중2 단톡에 올린 선생님 유튜브 타고 들어오면 중2 학생들 수업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 번 더 자세히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땅덩어리를 보는데요. 결국 땅이다 보니까 암석이잖아요. 암석의 종류가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약 40%가 즉 제일 많은 게 변성암이고요. 화성암이 한 35%, 퇴적암이 25% 정도에서 100%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성암을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요. 화성암을 구분하면 기본적으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됩니다. 알다시피 화산암은 지표 근처에서 암석이 급격하게 식는 과정에서 셀길 그리고 용암이 역시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식는 과정에서 부피 수축을 통해서 주상절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면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었어요. 광물이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조립지가 있습니다. 이 심성암이 만들어진 건 당연히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놈이 위에 있는 놈들이 풍화 침식돼서 깎이고 나서 이 심성암체가 융기되는 과정에서 압력이 감소했네요. 부피가 살짝 증가됩니다. 여기서 부피 수축이었고요. 부피가 증가되는 과정에서 박리작용이라는 기회적 풍화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판상전입니다. 얘는 SiO2 이산화탄소 함량에 따라서 SiO2가 좀 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습니다를 구분해 보겠네요. 여러분 100% SiO2가 됐다면은
석영입니다. 무색 투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SO2는 밝은색 광물입니다. 밝은색 광물의 함량이 많다는 것과 밝은색 광물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로 쓸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쪽은 어두운 놈이고 이쪽은 밝은 놈입니다. 어두운 화산암이 대표적인 놈이 현무암이죠. 밝은 화산암이 대표적인 놈이 유문암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안산암도 하나 더 끼네요. 심성암, 밝은 심성암,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는 화강암이 여기 있습니다. 그 외에 섬로감이라든지 발교암도 나타낼 수 있겠죠. 참고로 SO2 성분하고 같은 것은 얘는 점성입니다. 즉 점성이 끈적끈적한 성질이 좀 더 크냐 작으냐로 구분할 수 있죠. 밝다는 것과 반대말은 당연히 어둡다 하는 건 되겠고요. 또는 점성과 반대말이 되는 것이 유동성이죠. 그래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놈과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놈을 구분해 볼 수 있네요. 현무암 계열들은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요 줄줄 잘 흘러요. 그래서 옆으로 잘 퍼진 순상 화산체를 만들고요. 반면 상대적으로 점성이 큰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경사가 급한 종상 화산체를 만드는 것이 유문암 지용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요 순상 화산체의 대표적인 놈이 한라산 되겠고요. 종상 화산체의 대표적인 놈이 제주도에 있는 삼방산입니다. 제주도 가서 삼방산에 대해서 아마 여러모로 관광지로 많이 보게 될 텐데요. 그 관광지에서 보이는 그 삼방산은 사진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밝은 흰색입니다.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에서 잠시 마무리하고요. 우리나라 지질 시대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선캄브리아 때와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한반도에서는 화산이 고생대도 터지고 중생대도 터졌어요. 그런데 이 화산암이라는 놈은 워낙에 풍화에 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화산들은 대부분 신생대 화산암이 많습니다. 화산섬이 있네요. 독도 터지고 울릉도 터지고 그 다음에 제주도가 터지는 순서입니다. 그 외에 철원이라든지 철원 평야가 대표적인 용암 대지가 되고 있습니다. 백두산 이런 것들이 신생대 화산암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생대 화산암이고요. 중생대 많이 끝자락에 알다시피 신생대가 6,500만 년 전에 시작하잖아요. 약 7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게 무등산에 있는 주상절리대예요. 광주 무등산을 가볼 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내가 이걸 설명하기 훨씬 더 잘 된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1박 2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도 공부가 되고 있는데요. 당신 이거 있어? 옛날에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이제 많이 기울어져가지고 위험하다는 판단에 사람들이 출입을 통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박 2일 팀이 안 되죠. 개방하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면서 맨 처음에 1박 2일 팀이 가서 거기서 1박 2일을 찍어온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생대 정말 끝자락에. 그래서 그게 안타깝게 시험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생대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중생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화산암하면 무조건 신생대 했다가 아이씨 아닌 것도 있네 하면서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심성암은 다 중생대 겁니다. 중생대 심성암이 이제서 드러나 있는 거죠. 북한산, 설악산, 금강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중생대 심성암 지대입니다.
그 외에 이제 경주 불국사 이런 데 보면 화, 강암으로 여러 가지 탑이라든지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예. 경주 이쪽에 또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뭐 편지십니까? 선생님 혹시 예. 철은 옆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백두산이요? 퇴적암 얘기를 해보죠. 퇴적암은요, 뭐 결국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쌓여가지고 압력을 받아서 다짐 작용과 그리고 그 안에 석회 물질 같은 교결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입니다. 이 퇴적암은 무엇이 퇴적됐습니까에 따라서 쇠설성 퇴적암과 유기적 퇴적암 그리고 화학적 퇴적암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갈이 모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입니다. 자갈을 한자로 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갈 력자들입니다. 력암입니다. 모래 사자를 쓰겠네요. 사암입니다. 진흙은 한자로 진흙 니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에 보면 진흙이 좀 쌓인 냄새 나고 그런 더러운 진흙을 오니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니 제거 작업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진흙 니자를 써서 이암. 근데 이암보다 좀 더 입자가 가는 것은 쉐일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이암은 근래 들어서는 잘 쓰이지 않는 용어입니다. 화산재가 쌓였네요. 화산재, 재회자를 씁니다. 음회암입니다. 유기적 퇴적물은 생물체 유해가 쌓인 것들인데요. 조개라든지 뭐 산호라든지 이런 탄산칼슘 껍데기를 가진 그런 놈들이 쌓여서 탄산염이 되겠네요. 석회암입니다. 근데 이 석회암은요, 그냥 단순하게 탄산칼슘의 응고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도 됩니다. 그래, 암염 이런 것들이 이제 퇴적암이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퇴적암은 고생대교에 있습니다. 고생대 표준화석이 누구예요? 삼면충이죠. 예. 강원도 태백이라든지 충북 단양, 그래서 강원도 충북 이런 쪽을 걸쳐서 석회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멘트 만들 재료로서 석회암 4만 년치 정도 있다고 알네요. 여기에 삼면충 화석이 보입니다. 삼면충이 고생대의 표준화석인데요. 얘네들은 물속에 살았어요? 육지에 살았어요? 물속에 살았죠. 죽을 때가 되니까 강원도 태백까지 올라와서 죽었어요? 그럴 리는요. 그래서 얘네들이가 한반도는 고생대 이쪽 지역들, 강원도 태백이라든지 이쪽 지역이 바다였습니다. 그러다가 융기를 통해서 지금도 강원도 된 거죠. 맞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해성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중생대 표준화석 누구 있어요? 공룡 있죠. 공룡. 그래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라든지 공룡 알 화석이라든지 또는 공룡 그 자체가 많이 나온대요. 얘네들은 주로 남해안 지방에 있습니다. 경상도 남해안, 전라도 남해안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공룡 발자국이란 말 한번 써보자고요. 공룡 발자국 찍을래요? 자갈에 찍었을까요? 모래에 찍었을까요? 아니면 진흙에 찍었을까요? 진흙에 찍었겠죠. 모래 자갈에 찍어가지고 뭐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진흙 베이스예요. 쉐일이에요. 근데 공룡은 기본적으로 물 밖에 사는 놈을 공룡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공룡 발자국 지키고 이런 것들은 육성층이 됩니다. 육지의 퇴적암입니다. 신생계 퇴적암은 별로 많지 않은데요. 제주도의 수월봉, 제주 수월봉이 여기가 응회암층입니다. 세계적 규모의 응회암이 있다고 보게 되는데요. 나는 가보진 않았는데요. 표린의 민박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소개되더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퇴적암층이 있습니다. 전북 진안의 마이산인데요. 마이산 혹시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말귀같이. 그렇죠. 이렇게 말귀같이 생겨 있어요. 근데요, 이런 걸 보면 잘못하면 뭘로 보입니까? 하면 종상화산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감입니다. 중생대 여감입니다. 여감이다 보니까 자갈이 쉽게 쑥쑥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구멍이 쑥쑥 뚫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타포니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타포니가 세계적 규모로 있는 게 마이산이에요. 한반도가 닮은 이탈리아 쪽에도 역시 세계적 규모의 이 타포니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작은 거는 조그마한 거에서부터 큰 거는 자동차만한 게 쑥 빠졌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풍화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요. 화학적 풍화를 통해서 큰 자갈이 있던 부분들이 녹고 그래서 그 자갈이 빠져나간 그런 남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퇴적암층 정리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화산암과 퇴적암들은 상대적으로 풍화에 약해요.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심성암 쪽이라든지 변성암 쪽은 풍화에 강한데요. 변성암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기존 암석이 성질이 바뀌었다는 게 변성암 되겠죠. 접촉 변성이라 해서 뜨거운 마그마가 환입할 때 그 뜨거운 마그마의 주변의 암석이 살짝 용융됐다가 다시 굳어지는 과정이 접촉 변성입니다. 반면 광역 변성이라고 하는데요. 인천광역시 하잖아요. 넓은 지역에 걸쳐서 즉 큰 횡압력이 걸리면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광역 변성이 일어납니다. 특히 광역 변성은 압력 반응과 수직하게 광물이 정렬되는 과정에서 염리가 생깁니다. 편마음 계열에서 생긴다면 편리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쉐일이 접촉 변성을 당하면 홈펠스 구조라는 이름을 써요. 반면 쉐일이 광역 변성을 당하면 편암, 편마암, 너무 압력이 많이 가해진다면 편마 구조까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암은 접촉 광역 둘 다 쓰기도 하는데요. 모래에 사자 씁니다. 모래의 주석은 뭐죠? 이산화 규소죠. 규암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규자가요 새로 만든 한자가요. 돌석변에 흑토 이렇게 해서 규소할 때 실리콘 규소할 때 그 규자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한자였는데 그걸 규소 규자라고 저렇게 쓰고 있어요. 그 외 석회암들은 접촉 또는 광역 변성을 통해서 대리암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변성암은 풍화에 굉장히 강합니다.
광역 변성인데 접촉 변성이 어쨌든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는 과정에서 조직이 훨씬 더 치밀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변성암은 대부분 성캄브리아 때의 변성암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은 인천 앞바다의 대이작도라는 곳인데요. 약 25억 년 된 암석이 있겠습니다. 편마암 계열이고요. 약간 용융된 화성암까지 있는 혼성암 계열입니다. 대이작도 가장 오래된 거겠고요. 백령도 규암층. 방금 5번 문제가 백령도 규암층인 것 같네요. 그 외 지리산 이런 식으로 소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거의 매 모든 문제에서 한 번씩은 꼭 이런 한반도의 지형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정리한 거 또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오늘 수업할 내용인데요.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9학년도까지는 이제 19년도까지는 G1에 있다가 G2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많이 공부해 놓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뭐 이런 건 모른다 하더라도 뭐 암석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산출되는 건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나중에 퇴적암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퇴적암 속에는 화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흔, 건열과 같은 퇴적 구조가 있는데요. 이 퇴적 구조는 지층이 뒤집어졌는지, 즉 지층의 역전 현상이 있었는지, 또는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얼마나 어떤 환경이었는지, 예를 들어서 건열 같으면 땅이 쩍쩍 갈라지거든요. 상대적으로 건조한 환경이었다. 뭐 그런 정보를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5번 문제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5번 문제에서는요, 어느 해안가 절변인데요, 규암이래요. 규암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전 모함은 사암이었고 이러한 접촉이나 광역 변성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습곡 구조가 나옵니다. 습곡 구조면 이건 광역 변성을 받았겠군요. 그래서 기억, 횡압력을 받았다, 광역 변성 작업을 받았다 되겠습니다. 밑에 니은까지 그대로 있네요. 우리가 이 습곡 구조에서 보면 이렇게 땅이 휘어진 걸 보는데요. 위로 올라간 것을 배사라고 부르고요. 아래로 내려간 걸 향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정습곡이라는데요. 요 습곡축이 수직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습곡축이 누워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경사습곡. 너무 누워서 완전히 누워버리면 오버트러스트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오버트러스트 되면 지층의 상하 역전 현상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A 부분은 했습니다. A 부분은 여러분 사진으로는 이렇게 올라간 부분을 A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사 구조입니다. 사진 보이겠습니까? 예, 5번 얘기 왔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또 몇 번 설명 필요할까요? 3번이요. 예? 13번 먼저 볼게요. 13번 연평균 강수량과 연평균 기온에 따른 풍화작용의 얘기를 소개되고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풍화라 불러주는 놈은요,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로 소개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생물학적 풍화가 더 있습니다만 생물학적 풍화를 역시 기계화학에 같이 나눠 얹을 수 있겠네요. 기계적 풍화, 암석 틈에 물이 들어갔어요. 추웠네요. 물이 얼어요.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암석 틈을 벌립니다. 동결작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심성암이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위로 올라왔어요. 압력이 감소하면서 부피가 살짝 늘어나면서 생긴 방위작용. 그래서 환상절기 이런 것들도 기계적 풍화입니다. 동결작용을 통해서 암석이 쪼개지고 쌓인 그런 것들을 이제 트러스트 구조라는 트러스트 맞나? 테일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반면 화학적 풍화는 일련의 화학 반응이 필요하네요. 특히 일련의 화학 반응은 항상 온도가 높고 물기가 많았을 때, 즉 화학적 풍화는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많이 생깁니다. 석회암이 녹네요. 용해 작용이 있고요. 철이 산화된다든지 하는 산화 과정도 있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물질을 분해시킵니다. 화학 반응으로서의 가수 분해가 있네요. 그래서 장석 같은 놈들이 가수 분해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지금 수업이 인망은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떨어져. 딴 데가. 딴 데가 거기야? 이리 와. 수업하기 싫으면 나가 그냥. 뭐하러 왔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공부하기 싫으면 뭐하러 와? 장석이 가수분해 작용을 받아서 고령토가 되고요. 훨씬 더 고온,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온 다습한 지역에는 그 고령토가 또 더 화학적 풍화를 일으켜서 복사이트가 됩니다. 이끼라든지 뭐 지으르가 자라면서 산성물질 분비해서 토양을 녹여요. 토양을 뭐 분해해요 하면 화학적 풍화가 되겠고요. 나무가 자라면서 돌 틈을 파고들면서 돌을 뽀개요 하면 기계적 풍화로 소개될 수도 있겠습니다. 13번 문제는 X축 연평균 강수량과 Y축 연평균 기온을 봤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화학적 풍화는 고온 다습한 지역에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강수량이 이쪽이 강수량도 많고 기온도 높은 고온 다습한 지역으로 제시되고 있네요. A가 화학적 풍화가 강하겠습니다. 이쪽은 강수량이 좀 작고 기온도 낮네요. 여기는 B는 기계적 풍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림은 반대로 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용해 과정입니다.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것은 용해 과정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꽤 많이 공부해봤던 화학반일 것 같습니다. 석회암이 용해게 되면 CaCO3 탄산칼슘에 물과 이산탄소가 반응시켜서 정반응이 되면은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데요. 탄산수소 칼슘 되죠. 탄산수소 칼슘은 액해서 물에 녹아요. 그래서 탄산칼슘 석회암이 녹아나가는 이 역반응이 있겠네요. 역반응은 지하수에서 물과 이산탄소가 빠져나가면서 종유석이라든지 석순이라든지 또는 종유석과 석순이 서로 만나서 돌기둥 석주를 만듭니다. 주상절리 할 때 주자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강원도 이쪽에 꽤 다양한 그리고 중국 담양에
꽤 다양한 석회동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동굴은 A보다 B에서 잘 형성된다? 아니죠. 석회동굴은 고온다습한 A 지역에서 더 많이 형성됩니다. 한랭 건조한 지역이면 예, 기계적 풍화가 우세하죠. 여기는 한랭하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A보다 B가 좀 더 우세하겠고요. 연평균 기온이 20도씨인 지역에서는 화학적 풍화 작용이 예, 0 감소에 많을 때 예,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화학적 풍화가 우세하게 진행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13번 문제였습니다. 팔 8번 해달랬습니까? 8번은 풀렸어요? 자, 또 다른 질문 뭐 할까요? 18번 문제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오전 9시에 관측한 태양을 주변의 별자리와 함께 한 달 간격으로 나타내는데요. 했습니다. 어느 날 하고 있네요.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천구의 적도와 지면 이룬 각은 90-위도라고 했습니다. 황도가 이렇게 그어져 있네요. 천구의 적도가 오른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면 땅과 만난 요점을 동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방위각으로 보면 여기가 90도가 되고 남쪽 방향으로 하면서 180도. 물론 북쪽으로 가면 0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천구의 적도가 그어졌으면 이쪽 라인은 플러스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구의 적도 아래쪽은 마이너스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도에 대해서 태양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태양은 황도를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태양은 연준동은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의 방향입니다. 반시계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어느 손으로 움직였다고? 왼손. 항상 방위각을 얘기할 때는 오른손을 증가시킬 거고요. 적경 얘기할 때는 왼손으로 적용시킬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태양이 플러스 저기에 있어요. 이걸 나중에 땅혀 연장시키면 여기 되겠죠. 이 점이 뭘까요? 예, 여기는 추분점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저기에 있다가 마이너스 저기로 가다 맞는 여기는 추분점이 되는데요. 아직 태양이 추분점에 안 갔어요. 올해 추분날은 9월 23일 날 걸립니다. 딱 지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일단 한 달 뒤, 한 달 뒤에는 역시 천구의 적도가 있고 황도가 이렇게 그어지면서 태양이 이렇게 되고 있네요. 여기가 추분점이 되겠다고요. 됐습니까? 됐나요? 이 기간 동안 태양의 저위는 감소합니까 했어요. 예, 저 감소했죠. 이 기간 동안 태양이 뜨는 위치는 A점보다는 A점이 뭡니까? 예, A점이 동점이잖아요. 뜨는 거는 당연히 모든 천체의 일주권은 천구의 적도와 날아다녔죠. 태양의 일주권은 이렇게 되고 있었고요. 그 옆에 누가 있어? 사자자리도 있네요. 그죠? 사자자리의 일주권도 뭐 이런 식으로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A점보다는 어느 쪽입니까? 근데 이쪽으로 하면 예, 북쪽 방향입니다. 방향이 작은 쪽 방향이네요. A점보다는 북쪽에 있다. 맞죠?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추분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은 가을 쪽입니다. 9월 쪽입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이 정도쯤이면 9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태양이 사자자리와 함께 뜹니다.
그럼 태양을 사자자를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9월달은 사자자를 제대로 볼 수 없고요. 그렇다면 사자자를 좀 더 잘 보겠다면 완전히 반대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사자자는 3월에 오히려 좀 더 잘 보인다 하겠다고요. 자주 여러분한테 소개되는 게 오리온 자리인데요. 오리온 자리가 몇 시 방에 있습니까? 하면 5시와 6시 사이에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그려진 것 같은데 천구의 적도에 오리온의 허리띠 3개, 어깨뼈, 무릎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5시, 6시 방향에 그래서 천구의 적도 대비 플러스 적이와 마이너스 적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잘 보려면 겨울이 잘 보입니까? 여름이 잘 보입니까? 하면 겨울이 잘 보이죠. 태양이 18시 방향에 태양이 밝아났던 겨울철에 한밤중이면 남중하는 오리온을 보게 되겠다고요. 맞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오리온 자리는 겨울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별자리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자자의 관측 가능 시간은 3월이 좀 더 좋다, 길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11번이요. 동해의 표층 해류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고 있네요. 수는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쿠르시의 길이 동안 난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쪽은 동안 난류가 오고 있는 점이네요. 됐습니까? 기억점을 물었군요. 기억점은 예전에는 리만 한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요즘엔 뭐 다른 이름으로 연해주 한류라는 이름을 씁니다. 거기서 삐져나온 북한 한류가 흐릅니다. 기억점은 북한 한류가 흐르는 지점입니다. 반면 니은은 그렇게 갔던 동안 난류가 이렇게 퍼져서 니은점에 도달하고 있네요. 니은점은 난류가 도달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수은 기억점이 더 낮고 니은점이 더 높아야 되겠네요. 확인됐습니까? A 해류는 했습니다. 동안 난류는 겨울철에 주변 대기에 열에너지 공급한다. 난류잖아요. 난류니까 열에너지 공급할 수 있죠. 되겠습니까? B 해류는 했습니다. B 해류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일부는 태평양으로 빠져나가고 그림상 보면 일본 쪽 홋카이도 있는 쪽으로 삐져나가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일부는 다시 백돌아오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한류와 그리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난류 뭐 그렇게 구분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몇 번이요? 5번이네요. 15번 문제요. 평상시와 비교한 라니냐, 엘니뇨 사이의 얘기였습니다. 자, 엘니뇨, 라니냐도 여러분들 뭐 꽤 관심 있어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다시 정리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태평양 영역에서 15번이었나? 무역풍이 잘 불어옵니다. 그러면 북적도 해류 및 남적도 해류가 역시 잘 흘러가겠죠. 태평양의 서쪽 부분이에요. 여기는 서태평양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주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니를 쓰면 인도네시아를 쓰는 한자예요. 여기
뜨거운 물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기압성으로 뜨거운 물에 의한 공기 상승도 많습니다. 구름도 잘 생기겠고요. 비도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가 세 번째 서태평양, 네 번째 이쪽은 동태평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동태평양 대표적으로 페루 인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뜨거운 물이 많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심층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심층수의 용승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영양분들을 많이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좋은 어장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많이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훔폴트 오징어입니다. 훔폴트 오징어 몸이 열고만 합니다. 그거 거의 무맛인데요. 어쨌든 암모니아가 많아서 그쪽에서는 먹질 않고 먹는다 하더라도 가공을 해서 먹고 대부분 우리나라 수출 많이 합니다. 중국집 짬뽕에 많이 보이는 그 오징어, 훔폴트 오징어입니다. 먹기가 사람만은. 그리고 진미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대부분 이 훔폴트 오징어로 만듭니다. 진미채 표준 성분 보면 그 오징어 있는데 뒤에 페루산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경도, 경선을 그렸는데 여기가 102, 이쪽은 80W 써놨어요. 이를 보고 동태평양 하면 안 돼요. 영국 그린 시험 문제로서 동쪽 방에서 동경 백도 되는 겁니다. 102, 122, 152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고, 알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프라임 무역풍이 약화가 됐습니다. 바람이 좀 잘 안 부네요. 그렇다면 이 프라임 북쪽 대류도 이것도 약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3 프라임 서태평양에서는 뜨거운 물이 잘 안 와요. 뜨거운 물이 잘 안 오다 보니까 이제 비도 잘 안 내리는 건조, 경우에 따라서는 산불도 많이 납니다. 반면 동태평양 쪽은요, 뜨거운 물이 안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용승도 안 되고 비도 많이 냅니다. 홍수 피해가 있고요. 어장도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쯤에서 간헐적으로 생깁니다.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를 뜻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기 예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크리스마스 인근쯤에 부정기적으로 오는 이게 엘니뇨 현상입니다. 그래서 엘니뇨와 반대되게 여자아이라는 뜻에서 라니냐를 쓰나요. 얘는 무역풍이 너무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대륙 및 남쪽 대륙가 너무너무 강화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서태평양 쪽은 어떻습니까? 한데요. 뜨거운 물이 와도 너무 와요. 홍수 피해가. 동태평양 쪽은 심층수 용수가 너무 심해서 냉해 피해가 있는, 이게 라니아가 되고 있습니다. 15번 그림 가네요. 가는 A 서태평양 쪽이 훨씬 더 건조해졌다 합니다. 이쪽 지역이죠. 가 엘니뇨가 걸렸습니다. A가 서태평양 지역입니다. B는 동태평양 쪽이 습하고 따뜻하고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질문입니다. A 해역의 강수량은 가을 때 대놓고 건조화됐잖아요. 많다? 될 수 없죠. 북쪽 해류 및 남쪽도 해류는 나일 때 좀 더 강하다. 나아가 라니냐 쪽이 되겠습니다. 나일 때가 더 강하겠습니다. A 해역의 상승 기류, 여기는 상승 기류가 이제 제대로 일어나지 않죠. 가에서는요. B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은 여기는 이제 따뜻한 해수층이 별로 없죠.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AB 해역의 해수면 높이 차이는
나을 때가 더 크죠. 도움을 훨씬 더 많이 갔으니까요. 그림 이해되겠습니까? 엘리뇨 라니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엘리뇨 라니냐는 거의 뭐 50% 이상 확률로 계속 각 모의고사에서 보게 될 겁니다.